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중용의 개혁, 중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미리 천명한 것이죠. 토지개혁이라는 말을 입 밖에 뻥끗도 안 해요.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자유의 원천인 것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귀족 정치의 분산이죠. 이건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금권 정치 아니냐. 그러나 성경 구절처럼 이것이 나중에 가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비법 중에 비법이고 묘미 중에 묘미라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최후 포로가 됐던 것이고, 두 문화의 융합이 일어날 때 거기서 폭발적 그런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선견지명의 지도자였다. 아테네 건국의 기초를 닦은 것이죠.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중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극단의 목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절제와 중용을 앞세웠던 아테네의 현자 솔론의 정치를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테네 역시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대립관계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바람에 마치 삼각파도에 떠밀려 침몰 직전의 위기에 빠진 선박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절제가 부족한 세 사람의 지도자가 연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아테네는 문자 그대로 현자를 기다리는 혼돈의 시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에 걸쳐 지정학적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종잡을 수 없는 지도자가 세계의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국가 리더십의 혼란을 넘어서서 국가 리더십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아테네처럼 리더십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대의 아테네 지도자들이, 특히 그리스 7현자의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론이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또 어떻게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었는지, 이것을 배울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를 가려 뽑을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아테나의 여신이 전해주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딱 20분만 할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제 그리스 지도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보다도 한 2배 이상 큰 면적이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강우량이 1년에 7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2배가 넘는 곳이어서, 그래서 소위 그 가뭄 때문에 발생을 했던 그리스의 암흑기가 스파르타가 먼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보다도 100년 전에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또 그때 토지개혁까지 완수를 합니다. 귀족들의 땅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농민들에 나눠지는 소위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을 했지요. 반면에 아테네의 경우에는 출발이 또 100년 넘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거를 수습하려고 또 신성모독을 범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너무 가혹한 법을 만드는 바람에 아테네 시민들이 불안과 불만이 쌓여가고, 거기다가 또 이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걸 인정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농민들이 모두 노예로 전락할 그럴 위기에 빠지는 바람에 폭동 일보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거를 수습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솔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론의 당면 과제는 전면적 국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혼란을 수습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걸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극심한 저항과 반발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개선과 개혁이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개혁이 뭐고 개선은 뭐죠? 어떻게 다르죠? 그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저항이나 반발이 없으면 그것은 개선이다. 그런데 극심한 저항과 반발이 따른다. 그것은 개혁이다. 이 말은 그야말로 개혁이라는 것은 저항과 반발을 피해갈래야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숙명 같은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는 그 개혁의 정당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개혁이 올바른 것이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좌초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할 때는 개혁 프로그램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항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해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단계별 계획,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순차적 계획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솔로는 이 중차대한 전면적 국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고 이거를 개혁을 안착시켰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솔로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강의의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는 개혁에 앞서서 먼저 대원칙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솔론이 본래 유명한 시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써서 원칙을 천명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중요한 구절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그들 양쪽 모두 앞에 내 권능의 방패를 들어 그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양쪽, 즉 부자인 귀족들과 가난한 농민들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즉 중용의 개혁, 중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미리 천명한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또 요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방도를 하나 강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델피 사원에 가서 신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델피 사원의 신탁이 뭐죠? 가서 사실은 점을 치는 것이죠. 뭐 아폴론이 계시를 내린다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쩐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간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 배의 안내자가 되어라. 아테네의 많은 이가 너의 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솔론이 표방한 중도의 개혁, 중용의 개혁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아폴로 시인이 인증을 해줬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신이 천명한 개혁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아폴론 시인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해놓고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이제 토지 개혁이죠. 바로 아테네의 혼란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토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제 아테네가 어떻게 안정을 되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 개혁이라는 말을 입 밖에 뻥끗도 안 해요. 일체 토지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 대신 부채 탕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러고서 부담의 경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론이 원래 위대한 시인으로서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담의 경감이라는 말을 골라서 쓴 거죠.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솔론이 토지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을 먼저 꺼냈다고 그러면 귀족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테네도 스파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농지를 전부 뺏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극도의 저항과 반발을 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담의 경감이라는 말을 쓰게 되니까 이게 아테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난한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 고통을 좀 해소해야만 아테네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귀족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의 경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귀족들도 결코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언어의 마술사, 정말 말의 힘을 100% 활용한 솔론다운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물론 뭐 스파르타식 소위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은 아니었지만 그 토지개혁을 한 거나 진배가 없는 결과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채만 탕감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던 그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원초적으로 다 원인 무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뺏겼던 땅을 되찾게 되고 또 노예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토지개혁을 한 거나 큰 진배가 없었던 결과가 된 것이죠. 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만약 솔론도 스파르타의 니쿠르고스가 했던 것처럼 귀족들의 땅을 모조리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그건 결국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우리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걸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자유의 원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지개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론이 저는 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솔론이 한 가지 이제 후속 조치를 합니다. 아테네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소장농 표지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밭둑에다 세워놓는 건데, 이 땅은 6분의 1의 소장료를 바쳐야 하는 땅임,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일궈서 갖고 온 그런 토지, 농지를 귀족들한테 빼앗겼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솔론이 이거를 싹 다 뽑아버리라고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뭐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농민들이 솔론의 포고령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 솔론이라는 우리 지도자가 우리들이 그 쓰라렸던 옛날 그 마음을 그래도 이해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지도자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요것만 가지고도 적지 않은 위안이 됐지 않겠습니까? 솔론이 이래서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치를 또 뭐 부수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해서 이제 토지개혁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정치개혁입니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게 아레오파고스 언덕이라고 아테네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귀족 정치의 본산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솔론 이전의 아테네는 그야말로 완벽한 귀족정,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였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제 귀족회의가 요게 이제 의사 결정 기구고요. 여기에서 이제 9명의 아루콘, 즉 집정관,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도 이제 귀족회의에서 뽑고, 뭐 장군이나 이런 직책도 다 거기서 뽑고, 또 400인 우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귀족회의에서 구성을 해서 뭐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쌓여 있었던 불안과 불만을 해결하고 아테네를 새롭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족정의 통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게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솔론은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귀족회의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약간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거예요. 본래 이제 아르콘을 귀족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민회에서 선출하고, 장군 등 이런 직책들도 이제 민회에서 선출을 하고, 이제 400인 위원회 귀족회의가 관장했던 것이요. 이거를 시민 대표회의, 부울레라는 것으로 이름을 개편해서 약간의 권한만 줍니다. 이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등 이런 제한적 권한을 이제, 그러나 역할이 이제 확대된 거죠. 이런 조치를 하게 되고,
또 민회가 그동안에는 귀족회의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불과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민회에다가도 약간의 이제 기능을 부여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귀족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예,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귀족회의를 그대로 존치시켰거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귀족회의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째 개혁 과제는 솔론이 이런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소위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계급, 2계급 요것은 비교적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병역 의무를 기병으로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돈이 조금 많이 들겠죠. 본래 아테네의 병역은 자기 돈 들여서 이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장군, 집정관 등 이런 직책에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을 이 사람들한테 주었죠. 그리고 이제 제3계급, 이게 대개 이제 농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장 보병으로 자기들이 군장비를 갖춰서 병역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고위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공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선거권이 민회의 의결권을 그런 권리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4계급이라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의 무산자 계층, 몸으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래 병역 의무가 없었어요. 다만 해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소위 노젓는 사람, 녹군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됐고요. 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일부 약간의 권리를 주는데 선거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회의 의결권을 주고, 또 이제 솔론이 시민법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다음 차트에서 나옵니다. 배심원을 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1계급, 2계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산 규모에 따라서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선거권은 본래 귀족회의에서 하던 거를 민회로 바꾸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뽑을 수 있는 피선거권은 결국 우리 귀족들 아니냐. 어차피 우리 귀족들이 이런 직책들을 다 담당하게 될 거고 또 우리 귀족회의도 그대로 인정해 줬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거 반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론의 모든 이런 개혁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저항과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골몰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론의 개혁의 어떤 묘미이고 비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비판은 야 이거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권리에 차등을 두느냐. 이건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금권 정치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한때 상당히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정치적 권리가 귀족들에게만 인정되었었잖아요. 그랬던 정치적 권리를 시민들에게도 나누어준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이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나눴다는 것이 뭐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 숟갈에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주춧돌을 놓아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아주 굳건한 주춧돌 역할을 이게 하게 되거든요. 요게 솔론의 개혁이 가지는 아주 묘미이기도 하고 절묘한 아이디어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정치 개혁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법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사법 개혁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써요. 아테네의 재판은 이제 귀족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에다가도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시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정은 모든 시민들, 아까 그 테디스도 여기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배심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민법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직자들이 뭐 잘못할 때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부여를 합니다. 자, 귀족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귀족태의 재판 관할권 그대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시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귀족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 무산자들 제4계급까지 사실상 재판관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그래도 재판이라고 그러면 우리 귀족들이 하는 이 재판을 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저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인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솔론이 사법개혁에 전혀 이제 반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한 60년이 지난 뒤에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가 됩니다만, 이때가 이제 아테네 문명의 황분기라고 할 때죠. 이 시대에 되니까 이게 민형사 행정사건을 말할 것도 없고 이 국제적 분쟁까지도 사람들이 이 법정에다 제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추적 사법기관으로서 이게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론의 개혁이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나 기관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그냥 없애버리지를 않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 조그마한 거를 이렇게 그야말로 미미한 거를. 그러나 성경 구절처럼 이것이 나중에 가면 창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솔론의 개혁이 가지는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이고 묘미 중에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아테네의 사법제도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비춰져야 된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로가 됐던 것이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는데 이 사법제도가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클리온이라는 사람이 이걸 망가뜨려 가지고 또 엉망진창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아무거나 솔론의 사법개혁은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론의 개혁을 이제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것, 이거 엄청난 업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는 부쪽락이 일보 직전, 삼각파도에 떠밀리는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미래에 대한 훌륭한 설계가 됐잖아요. 자, 앞으로 해양 제국으로서 또 해상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를, 그 당시에는 미미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거 아닙니까? 아테네 건국의 기초를 닦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솔론을 가리켜서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솔론의 개혁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솔론의 개혁이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론은 총체적 국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저항과 반발이 없을 수 없었지요. 아무리 취지가 훌륭한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론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속에, 아니 가슴속에 꼭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론이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고 전면적인 국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중용에 있습니다. 그는 개혁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중도의 길, 중용의 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델피의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중도 노선이 중용의 개혁이 정당한 것임을 보장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중용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가 한 농지개혁은 농민들, 귀족들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기득권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건 귀족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귀족들의 권리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족들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시민법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이를테면 묘수를 발휘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개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었던 귀족들의 반발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그가 보여준 절제 그리고 그가 실천한 중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이것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용의 정신이야말로 2500년의 장구한 세월의 강을 건너서 아테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택한 중용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중용의 개혁 덕분에 아테네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테네가 안정을 찾고 나니까 양쪽 모두로부터 솔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용의 개혁이 이래서 힘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5번째 시간으로 솔론에 대하여 1시간 더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국가 리더십 혼란의 시대, 그리스의 현자 솔론에게 배워야 할 5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한 비교 영상을 아테네 공부방 참고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테네의 리더십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아테네를 혼란에 빠뜨렸던 3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서 솔론의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영상도 함께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테네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솔론의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초쯤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23일 목요일 되겠습니다만 저녁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